네, 반갑습니다. 정치화법 신성호입니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전 시간에 했었던 특수불법행위,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감독자 책임, 사용자 배상 책임,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 동물 점유자 책임에 이어 마지막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공동불법행위라는 건 뭐냐면요. 전문 용어로 DGR이라고 부릅니다. DGR이 뭡니까? 다구리요. 자, 해서 다구리, 선생님 다구리라뇨. 자, 집단 폭행을 행사했다. 자, 여기 보시는 사례처럼 갑병정이 세 명이서 을을 때렸어요. 그랬는데 갑병정이 때려서 을이 신고를 했어요. 따라서 이 을은 갑병정에게 니네가 나 때렸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을은 청구를 하면 갑병정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제가 더 많이 그랬어. 야, 너 팔 부러진 거 제가 때린 거야. 내가 때린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야, 난 그딴 거 모르겠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면 갑병정은 이제 서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지. 병은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너한테 때리라고 시키기만 했잖아. 무슨 소리야? 정은, 야, 나 니네가 때리는 거 막만 봤잖아.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은 끼리끼리 놀고 있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자, 법원에서 봤을 때는요, 갑병정 중에 누가 더 책임을 많이 져야 하는지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그냥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그냥 무슨 책임을 진다? 연대 책임을 진다. 이해됩니까? 따라서, 갑병정한테 이 을은 뭐라고 할 수 있어? 야, 니들 중에 아무나 한 명 찝어가지고, 야, 갑, 니가 나 직접적으로 제일 많이 때렸으니까 너가 돈 다 갚아. 라고 하면 갑은 야, 왜? 병이랑 정도 너랑 똑같잖아. 그러면은 난 모르겠고 네가 다 갚아. 라고 하면 갑은 누구한테 말할 수 있다? 병이랑 정한테 이야기해서 자기들끼리 어쨌든 다 같이 공동 책임으로 연대 책임으로 을한테 뭐만 해주면 돼? 그냥 손해배상만 해주면 됩니다. 을이 요구한 것만 얘네끼리 뭐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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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나누든 뭐 4대 뭐 5대 1 나누든 지네끼리 그건 알아서 할 문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피해자가 가해자 중에 한 명을 찍어가지고 전액을 다 청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중에 누가 뭘 더 잘못했냐 더 잘못했냐는 따지지 않고 그냥 똑같이 무슨 책임을 진다? 연대 책임을 진다. 라는 거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해서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자 선생님이 이 인강을 듣고 있는 거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이 인터넷 강사인 스타 강사인 최석이라는 분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자 이 사람이 쉽게 정리를 비교해 놓았어요. 손해배상이라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가로 공부했던 뭐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 불법행위에는 일반과 특수로 나뉜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맨 처음 했을 때 기억나니?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것들 뭐 계약이지 계약.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계약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지키지 않아. 뭐 약속 시간에 못 맞췄다거나 물건의 개수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식이 발생하면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방금 봤던 우리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일반 불법행위나 내지 특수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내용을 한번 잘 봐두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용 나와 있죠. 계약이 성립했을 때 유효하다면 계약 당사자에게는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는데 이 물건을 줘야 될 사람이 본인의 채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겠고요. 자, 옆으로 넘어와서 일반 불법행위 같은 경우는 요건이 있었죠. 가위가 손인책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특수불법행위에는 크게 A부터 E까지 유형이 1번부터 5번까지 유형이 나뉘어 있었고 자 누가 과실책임이고 누가 무과실책임이야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보통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그리고 사용자 배상 책임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이 관리 감독을 열심히 했음을 누가 입증한다? 본인이 입증하면은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책임? 과실 책임. 근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 책임을 져야 되면은 이런 것들은 뭔가 실책임?
무과실 책임. 따라서 여기 내용에 보시면 A와 B와 C의 점유자 A, B, C 점유자는 과실 책임. 반대로 C의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책이 가능한지 안 한지도 아까 이야기했었지. 맨 처음에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에서 입증을 하면 면책할 수 있고, 사용자 책임에서도 내가 직원 교육을 열심히 시켰음을 입증을 하면 면책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점유자가 나 이거 진짜 관리 열심히 했는데 건물주가 말 안 들어줬어 입증하면 면책 가능하고, 네 번째 마지막 동물 점유자가 내가 얘 잘 잡고 있었어 근데 얘가 또 이어간 거야 라고 하면은 면책할 수 있다라는 거 하고, 입증 책임은 아까 처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있다라는 거, 대부분 다 그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손해배상은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고 해서 요 최적의 법칙 요런 것을 한번 잘 외워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퀘스천 마크는 여기 보이시죠?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책무감. 아까 그 초딩이 범퍼 디스코 팡팡 탄 거. 그리고 사용자 배상 책임은 사장님이랑 직장인 알바 고용인과 피고용인 요런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 보셔라. 요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A1이랑 B가 되겠죠. 됐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는 계약에 관련된 거였다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족, 친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가족관계에 있어서 흔히 크게 첫 번째 가족관계를 부부관계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구나. 부부관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올리면 우리는 혼인이라 부르고, 혼인을 해서 살다가 잘 안 맞아 이유가 생겨가지고 헤어지면 이혼이라고 부른다.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아마 요번 시간에 혼인과 이혼까지만 하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런 친족관계, 상속관계 아마 볼 것 같아요. 자, 부부간의 법률관계에서 첫 번째 혼인을 보시면 혼인에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법률혼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법률혼이라는 것들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 자, 이 사람들이 부부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요소와 형식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을 보시면 일단 실질적인 요건으로는 결혼을 둘 중 한 명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어? 안 돼요. 둘 다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요. 두 번째, 혼인 정령이 되어야 됩니다. 혼인 정령이 되어야 된다. 몇 살부터? 만 19세부터. 혼인 정령은 만 18세? 19살이죠. 19살. 만 18세부터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대신 만 18세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고, 만 18세는 결혼을 할 수 있지만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적으로 알아두시고, 세 번째, 이들은 뭐는 안 돼요? 같은 친족끼리는 안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친혼이라고 부르는데, 같은 친족끼리는 결혼할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알아주시고, 친족은 여기 아래에 적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거 우리나라는 일부 몇 처제? 1처제라서 따라서 두 집 살림 할 수 없다. 법적으로는 두 가지의 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실질적 요건이라고 부르고, 자, 그러면 형식적 요건도 있겠죠. 형식적 요건은 뭐야? 무슨 신고? 혼인신고. 이 혼인신고가 형식적 요건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률혼이라는 건 이 실질적 요건을 갖춘 채로 무엇까지 한 거? 혼인 신고까지 한 게 이 법률혼이고, 사실혼은 뭐라고 부른다? 다 했지만 실질적 요건은 있지만 뭐가 없는 거? 혼인 신고를 안 한 거를 우리는 사실혼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여기 보이는 그림을 보시고 법률혼과 사실혼의 그림의 차이를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나요?
자, 세 번째, 효과입니다. 자, 결혼을 했을 때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법률론과 사실론을 나눠서 할 거고, 이 둘이 겹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더 시험에 많이 나오고 더 중요한 법률론부터 해볼게요. 자, 일단 이들은 법률론을 했습니다.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을 다 갖췄어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다 갖췄다. 이들은 따라서 법률 관계이다. 자, 그러면 이들은 이제부터 무슨 관계가 됩니까? 친족 관계가 됩니다. 배우자가 생기고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들이 생긴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들은 이제부터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뭐다? 그치. 혼인중개자. 혼인한 중에 결혼한 혼인중개자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속을 해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제부터는 가족이니까요. 두 번째, 성년의제로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성년의제가 뭡니까? 성년의제라는 것들은 아직 이 민법상으로 성인이 되지 않았지만 결혼을 함으로써 성인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거야. 무슨 법상에서? 민법상에서. 양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서 만 18세인 자들이 결혼을 하면 이 사람들은 미성년자니까 원래 고가의 계약을 못하지만 성년의제, 결혼을 함으로써 미성년자지만 성인과 똑같이 고가의 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 우리는 성년의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자, 이러한 법률혼, 결혼관계를, 혼인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된다? 이혼하면 된다. 이걸로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나요? 반대로, 자, 여기 보시면요. 갑과 을은 무슨 요건은 갖췄어? 자, 혼인의 요건 중에 뭐는 갖췄어? 실질적 요건은 갖췄지만 뭐는 못했다? 혼인 신고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따라서 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친족 관계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사실로는 친족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A라는 아이가 태어났어. 사실혼 상태에서 A가 태어났어.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라 불러? 본인들은 결혼이라고 느끼겠지만 법적으로는 혼인 외의 자라고 부릅니다.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런 것들을 갑이 본인의 아이로 받아들이려면, 본인의 아이로 호적상으로 받아들이려면 뭐 해야 된다? 인지라는 걸 해야 돼요. 아, 이 A가 내 아이입니다라고 인지라는 작업을 거쳐야 A와 B 사이에 무엇이 된다? 자녀가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갑과 을은 서로 상속돼야 안 돼? 안 돼요. 사실혼인데 무슨 상속을 합니까? 자, 그리고 이들은 이혼을 할 때, 이혼이래. 헤어질 때 어떻게 한다? 이혼해야 안 해? 안 해요. 무슨 이혼을 해? 얘는 처음부터 법적인 관계가 아닌데요. 그냥 헤어지시면 됩니다. 사실혼은 굉장히 가벼운 관계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법률론에 비해서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공통점은 한번 쭉 읽어봅시다. 법률론과 사실혼 공통적으로 부부간에 무엇이 있다?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다. 같이 살 의무가 있고요.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고요. 또 뭐였어? 서로가 서로를 먹여 살릴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둘 중 한 명만 그러는 게 아니라 둘 모두에게 이 법률론과 사실론을 떠나서 무조건 부부는 서로가 먹여주고 살려주고 도와주고 이래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집안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지.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겁니다. 이 집안일은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책임이 있다, 권리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일상가사라는 것들은 집안일에는 돈 문제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돈 문제에 있어서 부부 별산제라는 거를 운영을 하긴 해. 부부 별산제. 부부가 각자 벌어들인 소득은 각자 관리한다라는 조건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일상가사 대리권의 이 기준에서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따로 쓰는 건 맞지만 이들이 이러한 일상가사, 부부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사용한 거라면 똑같이 서로가 서로의 빚을 갚아준다거나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두 번째,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둘 다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을 청구해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 서로 돈을 나눠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 뭐도 포함? 정신적 피해, 위자료도 포함이라고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하면서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을 뿐, 사실로는 법정 절차, 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을 뿐 헤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헤어질 때는 방금 말했던 요 두 가지를 따질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고요. 요번 강의의 마지막 내용이고요. 바로 이혼입니다. 자, 잘 만났죠? 이제 그만두시죠. 자, 이런 것들인데, 자, 일단 첫 번째, 이혼은 누구만 할 수 있어? 아까 했던 법률론과 사실론 중에 이혼은 누구만 해당돼? 굿. 법률론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서로 협의해서 헤어지는 협의 이혼과 협의가 안 돼서 진행하는 재판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의 이혼은 특별한 이유가 필요해 안 해? 안 해. 그냥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합의하에. 자,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 협의가. 그러면 뭐로 넘어간다?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간다. 자, 이러한 재판상 이혼에는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뭐에서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돼. 민법에서 이거는 이혼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요런 게 적혀있는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서 요렇게 이혼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고, 마지막은 아니고, 자, 이러한 절차를 한번 보실게요. 일단 협의 이혼은 우리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법원에다가 이혼 의사 확인서를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라고 기간을 줘요. 그 옛날에 신구 할아버지가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4주 후에 뵙겠다는 건 얼마 뒤에 보겠다? 한 달 뒤에 보겠다. 이런 경우는 자식이 없을 경우. 자식이 없으면 한 달 뒤에 보는 거고요. 자식이 있으면, 미성년자의 자식이 있으면 3개월이요.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성년이면 한 달, 자식이 미성년자이면 3개월 정도 이혼 숙려 기간을 갖는다는 거 고려해 보라고 다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이혼 의사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그리고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다시 한번. 협의 이혼은 이 이혼 의사 확인서를 제출해서 이혼 신고를 함과 이혼 신고가 처리되면, 그때부터 남남 이혼이 되는 거다 라는 거 알아주시고, 자, 약간 구질구질하지만 재판상 이혼 봅시다. 자, 이제 둘 다 잘못 없대요. 둘 다 재판 가서 한번 시비를 가려보재요 라고 하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이런 것들을 조정합니다.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다거나 그냥 간편하게 정리하시죠. 내지 어떤 식으로 이 재판을 진행할지 이야기를 하고, 자, 근데 이거 했는데 안 됐어. 조정 절차가 뭐냐면 그냥 간이식으로 서로 그냥 양보하시고 합의 보시죠. 안 된다고. 우리 애는 내가 데려가야 된다고 라고 하면은, 아, 그래요,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뭐 해요? 재판해요. 해서 3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어. 3심을 거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야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결론, 협의 이혼은 무슨 신고가 되면 돼? 법원에다가 이 신청하고 의사 신청하고 뭐가 되면 돼? 이혼 신고를 하면 발생하지만, 효력이 발생하지만, 재판상은 뭐다? 판결이 나야 돼. 판결. 보통 우리가 인용이라는 표현을 쓰죠. 판결이 인용되어야 그때부터 우리는 이혼이라고 법 재판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나요? 네, 알아주시고요. 자, 세 번째, 오늘 진짜 마지막 내용. 세 번째는 이러한 이혼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이 이혼을 했을 때 발생하는 세 가지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이제는 더 이상 무슨 관계가 아니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족관계, 친족관계가 소멸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여기 말하는 혈족은 안 사라져요. 무슨 소리입니까? 혈족은 내 자식인데 내 피로 이어진 사람들은 안 이어져? 이어진다고요. 따라서 친족관계가 소멸하는 거지 혈족관계는 살아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이혼을 했는데 어린 아이가 있어.
미성년자인 아이가 있어. 그러면 이 아이의 친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법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누가 가질 것인지, 내지 양육권 누가 키울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지. 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고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부부간에 협의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부부간에 누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갈지 협의가 안 되면 그냥 누가 지정해줘? 가정법원에서 지정해줍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고요.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웃긴 일이지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야, 이거 우리가 결혼 생활 하면서 이건 네가 번 거, 이건 내가 번 거니까 나눠줘 재산이라고 하면 뻔뻔하게도 유책 배우자, 바람을 폈다거나 뭐 우리 부모님을 때렸다거나 이런 이 새끼들한테도, 이런 친구들마저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맨 마지막, 이런 유책 배우자의 반대편이, 그러니까 피해를 본 이 배우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1번, 2번, 네, 이렇게 4번, 5번으로 이어지는 거 한번 내용 쭉 보시고요. 자, 만약에 양육권을 엄마가 가져갔다고 쳐. 여기 봐봐. 내용 좀 지우고. 양육권을 엄마가 가져갔다고 쳐. 이 그래프 봤을 때 동그라미가 엄마, 세모가 아빠입니다. 세모가 남자, 동그라미가 여자야. 그러면 이 둘이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 둘 사이에는 A랑 B라는 자녀가 있었어. 그래서 이 엄마한테 입양권이랑 양육권이랑 친권을 다 준 거야. 그러면 갑한테는 뭐를 줄 수 있다? 갑한테는, 그치, 갑은 을한테 양육비를 보내줘야 되고, 그와 동시에 무슨 권리가 있어? 면접 교섭권이 있어. 무슨 소리야? 우리 아이들이니까 뭐 생일이 됐든 뭐 특별한 날이 됐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무조건 줘야 된다는 거야. 누구한테? 양육권을 가져간 사람한테, 양육권을 가져가지 못한 사람한테. 양육권을 가져가지 못한 사람. 양육권을 가져가지 못한 사람에게 뭐를 준다? 면접 교섭권을 준다. 라는 것들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 오늘의 수업에서 내용은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주시고요. 이 절차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랑 이 발표 절차만 보고도 얘는 재판, 얘는 협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이렇게 이혼의 절차 및 효과가 발생하는 것들 포함해서 법률론과 사실론을 통해서 어떤 효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은 친족과 이 상속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